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부터, 아마 오늘 저녁부터라고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한미 FTA 1차 개정 협상 시작됩니다. 서로 간의 탐색전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부터 출범 당시까지 계속 FTA 걸고 넘어갔죠. 그 의도와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우리 입장에서의 득실 전략을 짜야 할 겁니다. 자, 미국 측의 요구로 시작된 FTA 재협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걱정과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임하는 중요한 포인트와 또 챙겨야 될 부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오늘 주간 이슈 정리해보는 경제 톱 이슈, 이인철 소장과 함께 역시 준비할 텐데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과 경제 상황, 여러 가지 리스크와 걱정할 부분들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 좀 많이 걱정되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컴퓨터가 인텔사의 CPU, 즉 컴퓨터 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 것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CPU 칩에서 해킹의 통로가 될 결함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 회사들이 이 문제를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당장 수정 패치와 조치들 안내되고 있습니다만 여파와 우려가 큽니다. 정보보안 전문가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대책 알아봅니다. 새해하고도 5일이 지났습니다. 혹시 작심 3일, 작심 5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새해 열심히 클라이밍을 하는 생활 건강 현장 찾아가 봅니다. 2018년 1월 5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한미양국이 오늘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합니다. 자, 협상 방식은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입니다. 미국 측의 여러 가지 수사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만 부분 개정에 대한 얘기가 치밀하게 오고 갈 텐데요. 미국의 적자 무역의 핵심인 자동차, 또 우리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축산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서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지금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환경 때문에 사실 FTA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문가에게 어떤 부분 살펴봐야 될지, 또 어떤 대안 생각해야 될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선 당시부터 시작해서 또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FTA 얘기 계속 등장했는데 오늘은 탐색전이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탐색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이미 8월 달에 이제 특별 공동위원회를 할 때 네네. 자기들의 실무적인 관심사를 제시한 바 있고요. 네. 그 미국은 상당히 그 준비를 이미 갖추고, 네.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상황에서 최대로 이제 레버리지가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가 이제 해빙 무드를 좀 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시점에 실무적인 요구 보따리를 그냥 한꺼번에 쏟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안보 청구서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지금 변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도 사실은 수개월 동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협상단을 파견했다, 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우리 정부도 나름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봐야 될까요, 교수님? 글쎄, 언론에는 ISD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흘렸는데, 그런 준비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더 중요한 거는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안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힘이 실리는 게 아니고, 네.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좀 과정을 거쳤어야 되고요. 네네. 또 이익 집약 기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전부 생략됐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미국에 던지는 것들이 나중에 정말로 그 협상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네. 그게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협상의 어떤 그 레버리지를 형성할 수 있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좀 걱정할 부분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철강 이런 부분들과 또 농축수산물 관련된 부분들, 서비스 이런 부분들 얘기될 것이다, 전망이 많습니다. 양측의 좀 주요 쟁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은 미국이 요청해서 이제 개최되는 거니까, 네. 미국이 자동차 문제를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로 제기할 것 같고요. 네. 연간 140억 불 정도의 우리가 흑자를 보는 분야니까, 네. 이거를 흑자 구조를 좀 계산해달라, 구체적으로 좀 계산해달라. 네.
굉장히 강력한 다양한 이제 협상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저는 제약이라고 봅니다. 제약이요? 네. 네, 농산물 이슈는 오히려 미국이 레버리지용으로 그냥 사용하고 네. 이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을 좀 깰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그냥 제기는 하되 네.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실제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약 분야에서 네네. 미국이 이제 특허 약품이나 이런 거 우리나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예. 그 약가 같은 걸 우리가 제대로 좀 우대하면서 측정해 주도록 네. 제도를 좀 개선해라. 네네. 뭐 이런 요구를 강력하게 해올 거라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이건 카피약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이런 압박들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자동차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아마 숫자가 잘 드러나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자국의 어떤 정치적 설득까지 고려해서 요구할 부분들 어떤 것들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전문적이긴 한데요. 네네. 영내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영내 부가가치 기준. 네. 자동차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할 때 그게 전부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관세를 면제받는 게 아니고 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사용한 여러 가지 부품이나 뭐 노동이나 이런 거를 정말로 한국 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네. 한 40% 이상은 돼야 된다. 네.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40%가 아니고 뭐 한 80%로 이렇게 늘려달라. 또 그렇게 미국이 요구하게 되면 네네. 전부 우리 부품을 사용해야 되고 중국산 들여와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네네. 외국 노동력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미국으로. 네네네. 그렇게 해서 무역 역전을 좀 해서 하려고 하는 네. 그런 그 부가가치 기준을 좀 조정해서 미국 요구할 수 있고요. 네네. 또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를 만들 때 네.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라. 뭐 몇 퍼센트 이상은 미국산 부품을 네네. 사용해라. 그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GM이나 뭐 포드나 이런 데서 생산한 부품을 우리가 들여다가 네. 그거를 이렇게 일정한 부품은 또 사용할 의무를 또 부과받는. 그러지 않으면 뭐 관세를 면제시켜주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나 뭐 안전기준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가 좀 미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미국 제조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네. 일정한 쿼타를 정해서 완화. 그 쿼타만큼은 면제해달라. 네네. 그러면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이나 안전기준을 좀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미국이 좀 더 우리나라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생기니까 네네. 그런 좀 직접적인 요구들을 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상황들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뭐 농축산물은 워낙 민감해서 이건 이제 레버리지용이다. 좀 압박하고 약간 지렛대 정도로만 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상 그래도 농축수산업계를 비롯해서 또 뭐 여러 입장이 갈립니다만 유통 쪽과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이 농산물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되면 뭐 15년 이상의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100여 개 되는데 네.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이런 주요 품목들이 있는데 그거를 관세 철폐 기간을 좀 앞당겨 달라. 그렇게는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교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미국이 크게 실 리가 없어요. 아. 그래서 쇠고기나 이런 거는 조금 실리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 워낙 민감한 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또 쌀에 대한 쿼타를 미국에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네. 워낙 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주요 수출 품목인 쇠고기와 쌀을 건드릴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네네. 나머지 좀 상세한 자주구대한 품목들 좀 관세 철폐 앞당겨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미국에 별로 실리가 없어요. 오히려 네. 중국이나 이런 제품이 더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농산물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긴 하는데 네. 민감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네. 오히려 자동차나 제약 쪽에 얻어내는 걸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네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미국이 이렇게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교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내용을 보면 많은 보도에서는 뭐 우리 정부는 농축수산물은 레드라인이다.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별로 싸울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미 자체 개발한 걱정 우려 사항이긴 한데 네네. 실제 미국은 주요 핵심 사항으로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오히려 철저하게 국내 정치용으로 조금 우리 정부가 조금 이렇게 사용하는 친구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앞서 이 자동차관에서 아주 상세하게 좀 구체적인 실례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일 텐데 일단은 교수님 이런 뭐 국제적인 어떤 무역 협상 뭐 일반 청취자분들도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낯선 부분이긴 한데요. 초반에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터놓고 어떻게 보면은 조율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뭐 기싸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좀 수사적인 내용인 것 같고 이 초반 협상에서 어떤 부분들 신경 써야 되고 또 주목해야 될까요? 미국은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실무적이기 때문에요. 네네. 상당히 실무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슈들을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협상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쏟아내고 숙제를 던질 것이다. 네. 네네. 그게 자기의 이제 폴백 포지션이 돼버리는 거죠. 네. 한국은 준비 안 해가지고 어리버리 해가지고 이제 뭐 차차로 뭐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기싸움이 밀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맞습니다. 또 레버리지를 해서 압박을 가하고 뭐 그러면서 초반 분위기를 유리하게 가고 미국이 뭐 양보하더라도 조금만 그 중에서 뭐 농산물이나 이런 거를 나중에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네. 상당히 강력한 요구를 해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사실 그거에 맞서서 좀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초반부에 필요하다고. 네. 언뜻 보면 뭔가 우리 정부 측에서도 좀 선제적으로 이 미국 측에 숙제를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앞서도 한번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안보 상황이 사실 굉장히 밀접하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팀 스피릿을 비롯한 한미연합훈련은 일단 연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고요. 평창올림픽 북한이 좀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런 어떤 안보 이슈와의 관계 이번 FTA 협상과의 관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우리 정부가 사실은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 사드 배치라는 우리가 좀 레버리지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대해서. 네네. 근데 그거를 그냥 배치해버리고 통상 이슈는 또 남아버리고 그런 네. 상황에서 또 통상 이슈를 미리미리 안 챙기고 네. 또 뒤로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통상 조직도 나중에 개편해버리고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네네. 북한의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이 동시에 이렇게 네. 압박 수단으로 다가오는 걸 사실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네. 미국이 안보와 통상을 동시에 청구서 형태로 내미는 거를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이 창을 하면 우리는 방패 게임이다.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갈 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네. 우리도 좀 강도 있는 그 요구 사항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네. 또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노력도 하고 그래서 협상장에서 우리가 내는 요구가 좀 목소리에 힘이 실리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세이프가드 관련된 세탁기 이슈들도 지금 미국 자국 내 여론과 소비자 얘기도 거론되는 만큼 좀 다양한 전략으로 좀 유리한 고지, 국익에 도움되는 고지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두는 코너입니다. 공감사전 코너고요. 인터뷰, 뉴스,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이야기들 여러분들 생각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메시지로 참여 가능하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는 앞서 말한 한미 FTA입니다. 사실 좀 어렵죠. 일반 실생활에 얼마나 피부로 와닿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 관세 철폐 등에서 맺은 협정입니다. 조금 더 이 경제 국가, 두 국가 경제 당사자들끼리 이익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여러 논란이 많았습니다. 피해도 또 필요 불가결하게 따라붙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강대국과 약대국의 어떤 불균형 문제도 항상 있어 왔었죠.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준으로 이 한미 FTA 발효됐습니다. 5년이 지나서 성적표를 봤더니 우리 측의 이익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좀 불합리하다 생각한 부분들을 바꾸자라는 이야기, 또 미국 대선 당시부터 등장했었던 이야기죠. 자, 그 개정 협상이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데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 또 정부가 준비를 좀 소홀히 한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도 전문가들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FTA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한 나라간이 아니라 여러 나라가 합쳐져 있는 이른바 메가 FTA를 비롯한 다양한 이 경제 공동체들 또 무역 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을 찾는다는 것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떤 목소리 또 어떤 생각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보내주시고요. 이것 외에 다양한 인터뷰에서 들리는 생각들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하나 듣고요. 이번 주 경제 이슈 이인철 소장과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슈를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톱 이슈. 네, 신년이 되면 토정 비결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별자리 여러 가지 운세를 통해서 한 해의 미래를 알아보시는 분들 많은데요. 경제 분야만큼 미래가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죠. 자, 그런 시간 오늘 마련했습니다. 오늘의 경제 톱 이슈에서는 2018년 한국 경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토정 비결 운세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참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한 분야가 경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3% 성장의 소득 3만 달러 좀 뭐랄까요 자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경계 복세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신년사의 공통화두가 바로 올해 3% 성장 그리고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요. 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지금 잠정 집계치인데 29,700달러 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고 올해는 32,000달러까지 가능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사실 지난 2006년에 국민소득 2만 달러 돌파했으니까 한 12년 만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럼 왜 이렇게 국민소득 3만 달러에 목을 매느냐.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선진국 진입의 어떤 기준 정도로 가이드라인으로 통상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의미가 큰데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한 국가들을 보면 한 27, 8개 국가 정도여서 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 50 클럽이라고 합니다. 네. 그 3만 달러 돌파한 국가 가운데서도 인구가? 이제 그렇습니다. 경제 강국이라고 네. 하는 이런 국가가 지금 보면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세계 한 7번째 네. 정도다라는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근데 만만치 않은 게 연초에 그렇게 확 전망을 제시하고 나니까 환율 불안하죠. 그러니까요. 통상 압박 불안합니다. 네. 대북 문제를 제외하고 네네. 우려했던 이 리스크 요인들이 하나둘씩 다 불거지고 있어요. 당장 오늘 밤부터 FTA 앞두고 있고요. 네, 참 이 정부의 건배사에서 그렇게 3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요. 33하다 300. 예, 자 그런 얘기만큼 지금 정부는 이 기준선을 아주 중요한 또 경제적인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라면값, 김밥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최저임금 논란도 붙고 있고요. 분배와 소득 증대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만 이 정책이 일으킬 여러 가지 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맞습니다. 초대기업 그리고 돈 많이 받는 이제 고소득 직장인들 세금 과세해서 지금 그 돈을 걷어서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 올리죠. 그리고 9월부터는 아동수당, 임금복지 다 올라갑니다. 네. 기초연금까지 올라가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네. 최저임금이 오른 데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영세 중소 상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을 줄인다든가 각종 수당을 축소한다든가 네. 그리고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비원 전체를 직고용하지 않겠다. 네. 다 이제 해고하고 난 다음에 용역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뽑는 네. 이런 이제 편법적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소득을 올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소득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또 역효과가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물가까지 자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햄버거, 치킨, 제빵,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잇따라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일부 음식점은 음식 가격 동결할 테니까 반찬 가짓수 줄이고 양을 줄이겠다. 네. 라는 편법도 일고 있고요. 이 틈을 타서 사실 임금하고 상관이 없는 해외 명품, 가구 예. 이런 데 상관이 없는데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저희도 다뤘었는데 이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지금 좀 이상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다는 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돈 쓰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반감이 되고 고용 안정성이 훼손이 되면서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안 갈 거냐. 가는 길 정도는 맞지만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초기 혼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부작용도 지혜를 좀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체를 지금 반대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득 증대하겠다고 최저임금 올렸는데 오히려 물가가 오르거나 이런 상황이면 이건 오히려 역효과인데요. 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또 해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도 지금 물가 모니터링 하겠다 오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대외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론 뭐 무역 협상 같은 큰 건도 있지만 당장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뭐 개별 여행자들이야 좋지만 지금 수출 기업들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이제 환율을 $1,000당 1,060원 선 위협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가이드라인을 1,050원으로 봤는데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속도로라면 환율 하락 속도 폭이 지나치게 가파른 데 있는데 달러당 1,000원. 그러니까 네 자릿수도 깨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실제로 올해 이제 정부가 이제 수출 증가율 목표치를 1년 전보다 4%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5.8% 증가했단 말이에요. 네네. 거의 4분의 1 정도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다라는데 이게 바로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 가장 타격이 큰 게 바로 자동차예요. 네. 바로 지난해 사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당 판매가 급감했는데 네. 올해도 원화 강세까지 겹치면 가격 경쟁에서 훨씬 불리한데 네. 여다 더 큰 문제는 엔화가 강세가 아니라 엔화도 약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이 오히려 엔저를 무기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한국산을 따돌릴 그런 경쟁력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 환율 개입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네, 미국이 또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노리고 그렇습니다. 있죠. 4월, 10월 환율 조작국 지정 앞두고 있죠. 우리나라는 바로 환율 조작국 바로 아랫단계 워치리스트, 네. 관찰 대상국 지위이기 때문에 정부가 구두 개입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관계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말고는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환율 문제 사실은 미국이 의도적 약달러를 끌고 가고 있다 이런 맞습니다. 미국은 사실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서 이제 오히려 강달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난해 가장 재테크 못하신 분이 달러 사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달러가 오히려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의 어떤 둔화시킨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글로벌 성장세를 둔화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또 뭐 미국 금리 인상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또 변화하는 것들 저희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유가도 봐야 됩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한두 개가 아니네요. 자, 유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배럴당 $70대 육박을 하고 있어요.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이제 뉴욕 상업거래소의 WTI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62 돌파했고요. 네. 런던 시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68에 근접했습니다. 네. 이게 뭐 유가 상승은 복합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뭐 오페크 감산하겠다라는 이유 이외에도 오페크의 이제 3위 산유국이라는 이란이 지금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굉장히 지금 시국이 혼란합니다. 그렇죠. 이 원유 생산 차질 우려가 여기가 있고요. 또 글로벌 경기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미국의 원유 재고까지 이제 감소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국제유가가 $40에서 $60또 밴드사에서만 움직여주면 네. 우리 경제에 그다지 큰 충격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이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 오르게 되면 우리 경제 타격이 불가피한데 현대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보게 되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70까지 오르면 GDP, 우리나라 네. 실질 GDP가 0.59% 줄고요. $80 진입할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올해 우리 경제 체크해야 될 변수가 한 가지가 더 늘었다. 그런데 예. 국제유가는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헤쳐나간다면 3이라는 숫자로 표현했던 정부의 건배사 뭐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겠지만 아니라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호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인터뷰입니다. 지금 방송되고 있는 기기도 그렇고요. 방송국이나 개인들이 생활하고 있는 스마트폰부터 컴퓨터까지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은 반도체 칩, 즉 CPU, 중앙 연산 처리 장치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된 뉴스입니다. 특히 전 세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인텔이라는 컴퓨터 회사인데요. 이 인텔의 컴퓨터 반도체 칩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들의 칩이 해킹에 노출되기 쉬운 결함을 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이번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문제다. 업체들도 수개월 동안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있었다. 혹은 대처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걸 지금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당장 CPU를 많이 사용하는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체들 혹은 관계 기관들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개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또 해법 어떻게 찾아봐야 될지 정보보안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거 보안 IT 관계자들 아니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반도체 CPU 칩의 결함이다.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번에 문제점 뭔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CPU 그러면 얼마나 빠른 속도를 내느냐가 주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거의 마케팅 포인트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CPU를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법을 사용해서 처리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발견된 것은 이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는 요 기법, 요 설계 기법에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도되기로는 1995년 이후에 출시된 네. 거의 대부분의 인텔 프로세서가 잠재적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인텔뿐만이 아니고 AMD나 그 ARM 프로세서에도 네. 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나온 보도에 따르면 애플도 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맥 컴퓨터도 네. 이런 취약점의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게 지금 1995년부터 잠재적 영향이라고 한다면 20년 가까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참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AMD에서 만든 프로세서 칩인데 다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이를테면 이게 만들어낸 위험에 어떤 위험이 생기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보면 네. 요새는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여러 사용자가 쓰도록 돼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무슨 서버다 하는 건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용자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네. 우리 보면 통신사들이 무슨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많이 제공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서비스도 여러 사용자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다른 사용자의 어떤 메모리에 어떤 정보가 올라가 있는지, 네네. 이 사람의 비밀번호가 뭔지, 네.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정보나 중요한 민감한 정보가 뚫릴 수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특히 공용으로 사용하는 서버라든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금 미래 기술로의 가장 유력한 걸 클라우드로 꼽고 있는데요. 개인이 무거운 기기를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접속만 하면 쓸 수 있다.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거 좀 큰 걱정인데 보안 전문가들도 여러 얘기를 하고 있던데요. 장단기적으로 좀 문제를 나눠봐야 된다. 이 지금 문제 자체도 장기적인 위험, 단기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문제는 네.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CPU 칩을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칩 설계상의 결함이기 때문에 교체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운영 체제를 업데이트한다든가 아니면 클라우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한다든가 해서 지금 임시 방편으로 막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장기적으로 어떤 이것을 활용한 이 취약점을 활용한 또 다른 공격에 취약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전문가가 우려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임시 방편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어떤 안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새로운 보호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 이제 문제가 뚫리기 시작하면 한없이 뚫릴 텐데 좀 걱정입니다. 해커들은 보통 이런 상황들 알게 되면 이런 정보들 알게 되면 아주 집약적으로 이것도 다들 노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련 연구원들이 네네. 이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취약점이 있다. 네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보고 실제로 공격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해킹 도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실험을 했는데 실제 해킹 도구를 만드는데 하루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지금 이게 지금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시지만 일단 패치 및 수정 프로그램 배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키사 같은 기관에서 지금 일단 내용 공지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뭐 해당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방법이 될까 이런 걱정이 드는데요. 설명 들어보면. 네. 지금 패치가 나오고 있죠. 아직 모든 패치가 다 나온 건 아니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인텔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네. 다음 주 말까지 최근 5년간 출시된 인텔 CPU의 네. 90% 이상을 아우르는 업데이트를 내보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근데 이건 최근 5년간 출시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출시된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교수님이 이 프로그램 인터뷰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신 게 프로세스를 주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건 더 빨라졌다.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네. 빨라졌다인데 패치 이거 해서 일단 응급 조치하면은 느려진다. 지금 이런 지적 나옵니다. 문제가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생긴 문제는 네. CPU를 설계할 때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고치려다 보니까 속도가 다시 저하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5%에서 30%까지 느려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애플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거 조치를 해봤더니 네네. 한 2.5% 정도까지 느려지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방송사들도 전부 다 컴퓨터와 이런 반도체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안보 상황도 좀 걱정되고 이게 굉장히 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교수님 일단은 뭐 앞서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결국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설계 단계부터 재검토라고 한다면 좀 해결 방안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우려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해킹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막 공격하는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최근 해커들은 CPU라든가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를 많이 공격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설치된 거나 이런 콘텐츠에 대한 내용을 뭐 암호를 풀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라 아예 컴퓨터 자체를 그렇죠. 네. 이 하드웨어 자체를 공격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게 설계 결함이기 때문에 네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하드웨어 쪽 만드는 업체들이 국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하드웨어를 만들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안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걱정거리만 더 커진 것 같은데 이런 뭐 정보보안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교수님께서 또 해설해주고 계신데 이런 경우 2차, 3차 앞서 뭐 좀 국내의 특이한 한국적 상황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이런 정말 너무나 좀 걱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외국에서도 이번 취약점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데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지금 발벗고 나서서 막 보안 패치를 내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어떤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평창 올림픽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최초의 클라우드 기반의 올림픽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요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주요 어떤 국가 시설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서버에 접속해서 다양한 정보 교류를 통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지금 큰 위험이 발견됐습니다. 개인이 지금 일단 당장 뭐 패치를 까는 거 외에는 개인이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뭐 이것과는 무관하더라도요.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있을까요, 교수님? 사실은 이거는 지금 외국 사이트를 봐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건 설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권고하기에 지금 보안 패치들이 계속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업데이트 패치, 업데이트 공지가 올라오는 걸 좀 눈여겨보셔서 네. 업데이트 공지가 뜨면 즉각적으로 업데이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뭐 주말에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예. 즉각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요즘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매개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한 일도 많습니다. 좀비 PC 얘기도 나오고 있죠. 업데이트 바로바로 하면서 개인 정보 혹은 개인 컴퓨터 여러 가지 부분들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경제 현장을 들려드립니다. 생생경제, 경제의 소리. 네, 금요일 인기 코너입니다. 경제의 소리. 소리로 경제 현장 곳곳을 다녀오는 건데요. 정말 잘해야겠다 다짐하시는 게 바로 3일, 5일밖에 못 가서 작심삼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작심삼일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건강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생활 건강에 대한 측면에 경제 소리 오늘 김미란 경제캐스터가 취재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운동이라고 하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이 첫 새해 금요일인데요. 네. 이 새해 다짐 중에 앞서 말씀해 준 대로 빠지지 않는 게 운동인데요. 요즘 재미있게 강렬한 익스트림 스포츠가 인기입니다. 이 모험을 좋아하고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기 위해서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클라이밍이요? 예, 야외 스포츠를 실내에 즐길 수 있도록 인공 암벽장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암벽 등반이군요. 네, 마포구의 한 클라이밍장을 찾아갔는데요. 먼저 소리로 만나보시죠. 준비 운동부터 할 거거든요. 여기 양손 모으신 상태에서, 그러니까 두 손으로 이거 잡은 상태에서 홀나 잡으시고 아무거나 밟으시고 일단 밟으시면 돼요. 발 아무거나 편한 거 이렇게 두 개 밟고 벽에 매달리면 이게 스타트 자세예요. 자, 양손으로 잡고 매달리시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암벽 등반인 것 같은데, 아니, 김미란 캐스터도 굉장히 이 스포츠 매니아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저도 이날 한 2시간 정도 직접 취재하면서 체험까지 해봤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운동들 해보셨나요? 저 복싱 해봤고요. 예. 클로스핏 해봤고 수영도 하고 있고요. 예, 조심해야겠네요. 자, 사실은 이 운동 저희가 연초에 소개해드린 이유가 많은 분들이 좀 작심삼일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 뭐 아주 제대로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소개해드리면 이 클라이밍 스포츠는 건물 벽면에 구멍을 뚫어서 이 인공 손잡이를 붙여서 만든 암벽탁인데요. 네. 어떤 장비나 도구 없이 몸으로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네. 실내에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게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 동네 담벼락 오르락내리락 비슷한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올림픽 정식 종목도 된다고요? 네, 2020년 도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서 올해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이 시범 종목으로 쇼케이스를 준비 중입니다. 네. 예, 국내에서는 1988년에 첫 소개가 됐는데요. 네.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진 2013년부터 이 국내 클라이밍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요. 현재 전국에 약 15만 명 정도가 이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고 있습니다. 약 5년 사이에 클라이밍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네네. 코알라 클라이밍짐 운영자 임채원 씨에게 더 자세한 소개를 들어보시죠. 클라이밍 자체가 일단 올라가는 행위잖아요. 그거를 이제 암벽 등반 바위 타는 거에서 온 건데 날씨 자연 상관없이 이제 운동 더 할 수 있게 벽을 만들어서 비슷하게 하다가 그게 자체로 좀 스포츠화 돼서 많이 대중화되고 있고 한 3에서 5m 정도 되는 바위 볼더를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볼더링이고 실내에서도 그 정도 높이에 정해진 것들을 잡는 걸 세팅을 해놓고 볼더링 이제 문제라고 해요. 루트 파인딩이라고 내가 그런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갈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전을 해보고 그래서 머리도 계속 써야 되고 집중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못 올라갈 것 같던 곳을 잡았을 때 그 쾌감이 한번 느껴보면 또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노력한 만큼 보상이 또 돌아와요. 이거 굉장히 전문 용어도 많은데 앞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머리도 써야 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냥 뭐랄까요, 사다리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뭐 어딜 디뎌야 되고 어딜 잡아야 되고 이 머리를 써야 되는군요. 운동 효과도 셀 것 같아요. 네, 우선 이리저리 온몸을 써가면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신 운동입니다. 네. 1시간당 칼로리 소모가 558칼로리나 되는데요. 네네. 이 벽면에 홀더를 잡고 올라가면서 기초, 체력, 근력 발달에 좋고요. 이 홀더를 이동하는 순간순간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네. 여러 번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힘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 정복감이 큽니다. 예. 자, 뭐 이게 전문 등산가들은 무슨 루트로 올라갔어. 네. 이렇게 루트를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좀 정서, 뭐 사회성 이런 데도 도움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루트 파인딩이라고 해서요. 과제를 출제하면 서로가 토의를 하는데요. 네네. 암벽 코스를 푸는 과정에서 회원들끼리 금세 친분이 쌓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암벽을 오르면서 서로의 안전을 돌봐주고 또 움직임과 대화가 끊임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 간의 사이가 돈독해지고요. 네. 공간 지각 능력이나 커뮤니케이션 통한 사회성이 매우 발달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서로 금세 친분이 쌓이고 사람들 간 사이가 돈독해진다는 데서 굉장히 힘을 줘서 말씀하시는데, 자, 관심 있으신 분들 해보고, 사실은 저도 주변에 초등학생들을 볼 일이 많은데요. 아이들 많이 해요. 요즘에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어떤 이렇게 청소년 센터 이런 데서 많이들 클라이밍 코스를 여시더라고요. 실제로 아까 15만 명이나 된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전국의 실내 암벽장 수나 또 즐기는 사람들 면모가 어떻습니까? 네, 전국에 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약 480여 개소 마련돼 있습니다. 이 서울시만 8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마포구에만 8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마포구에 위치한 클라이밍장인데요. 네. 한 100평 정도 4m 높이의 암벽장에서 초등학생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는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요. 네. 클라이밍을 다채롭게 즐기고 있는 회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네. 성취감이 있어요. 저기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면 성공했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도전의식이 있는 스포츠여서 재밌는 것 같아요. 기후에 따라서도 상관이 없고 실내 스포츠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편하게, 그리고 장비가 그다지 다른 게 많이 필요 없다. 몸만 있으면 된다. 운동복이랑. 다 모르는 분들인데 친해져서 그냥 저 클라이밍 코스를 같이 공략하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네, 저는 1년 반 정도 했고요.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좀 건강해지는 운동인 것 같아서 근력도 키워지고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2-3시간 정도 저는 짧게 하는 편이에요. 겨울철에 추운데 할만한 것 같아요. 그 숫자를 색깔 따라가는데 그게 좀 어려워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색깔대로 잡아야 되니까 찾기가 좀 힘드는데 그래도 재밌는 것 같아요. 같이 하면서 같은 문제를 다 같이 도전해서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고 여러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족들끼리 어려운 문제 하나 함께 풀면 굉장히 돈독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들 벽 앞에 서서 저 벽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다들 굉장히 좋은 기운으로 힘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되게 스포츠 레포츠가 좀 비싸잖아요. 맞아요. 가격 어떻습니까? 네. 각 센터마다 등록비는 한 달 기준 10만 원 내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습비는 또 따로인데요. 네네. 우선 기초적인 것만 배워두면 언제든지 암장에 들려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요. 네. 각 지자체 구마다 한 개소씩 실내 암벽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공시설장은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네. 민간이 운영하는 장은 1회 체험비가 2만 원 선 대비 각 구에 있는 암벽장은 회당 비용이 1,500원에서 4,000원대로 훨씬 저렴합니다. 이 회당 비용이라는 게 밑에서 암벽 한번 정상까지 올라가는 비용인가요? 아니 1회. 1회. 하루에 1회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용이. 네네네. 한가구가 아니라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강남구 강북구 공공시설에 좀 마련되어 있고요. 네. 한강공원에도 뚝섬, 강서지구, 보라매 공원 부지에도 야외 암벽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좀 얘기해 주신 대로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암벽장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네네. 앞으로 클라이밍의 추이를 서울시 산악연맹의 이사 이재용 씨를 통해서 더 들어보시죠. 네. 이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는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서 같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2010년도 이후부터 아마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앞으로 이 클라이밍이라는 문화의 추이는 아주 협소한 부지만을 가지고도 벽면을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이기 때문에요. 특히나 요즘 예체능이 없어지고 있는 학교 체육의 현실을 바라봤을 때 이 학생들한테 보급이 된다면 영교시 체육, 종일 체육으로 아주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인성적인 발달에 대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발전을 하리라고 봅니다. 네, 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게 어디서 배우기도 뭐한데 이건 직접 몸과 머리를 쓰면서 할 수 있으니까 참 진짜 의미 있네요. 이거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클라이밍 중에 볼더링은 수직 4m의 낮은 암벽장에서 장비 없이 좀 오를 수가 있는데요. 네. 모두 안전하게 철저히 교육한 후 진행해서요. 매우 재미있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포츠니까요. 겨울철에 체력 단련으로 클라이밍에 새롭게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작심삼일의 벽을 넘어갈 수 있는 클라이밍 저도 한번 관심 가져봐야겠네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미란 경제캐스터였습니다.
네, 3만 달러 시대. 저는 힘들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의견 주신 청취자분들도 있습니다. 자, 암벽 넘어가듯이 또 잘 넘어가면 좋은 결과 오겠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